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황선우는 오늘 새벽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한국 선수가 자유형 200m에서 세계를 제패한 건 황선우가 처음입니다. 앞서 강원도청 소속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황선우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우리나라 수영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황선우와 김우민, 오늘 16일과 17일 남자 계영 800m에도 함께 출전해서 우승을 노리니까요.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용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에 밥상머리에 오른 가장 뜨거운 화두, 2달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본선행 티켓을 누가 거머쥐게 될지 꾀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여야 공천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시작된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현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만 험지 출마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참모 출신에 대한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 전 의원님, 국민의힘 공천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항상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제 제가 쓰던 당에서의 그 집권 여당이었을 때는 공천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자기 세력 챙기기, 친이 친박 뭐 간별사 나오듯이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그렇게 세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당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곳, 소위 말해서 험지 출마 아니면 뭐 타겟 공천 이런 형태로다가 현역 의원을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을 상대 강한 후보가 있는 지역에 지금 재배치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배치에 대해서 그래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당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당의 공천 과정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공천에 대한 잡음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단 명확한 이제 공천 기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정성 기준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량 기준이 있어야 누가 탈락하고 혹은 이제 공천을 받더라도 불만이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시스템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심 논란, 사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기준이 윤심 사천 논란 이런 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공천은 폭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한 자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정양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강원 지역 면접은 17일에 실시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에게 경선 점수를 최대 35%까지 감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돈에서는 4선의 권성동, 3선의 한기호 의원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릉 선거구 같은 경우에 아주 뜨거워요. 5선에 도전하는 권성동 의원, 최근 재입당이 승인된 김한근 전 강릉시장, 그리고 막판에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강릉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어요, 김 교수님. 네,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천을 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공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경선을 갈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하위 이 30%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20%를 좀 감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선이나 4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페널티가 또 주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처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20%의 또 가산점도 부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권성동 4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이전에.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탈당 가능성도 있고 경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강릉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뭐 강원도 전체에서 갑자기 핫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 전 의원님? 어쨌든 이 문제는 중앙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권성동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도 당에서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험지 출마를 지금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새롭게 예비 후보로 등록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경선을 시킬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뭐 굉장히 핫한 선거구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했을 때 홍윤식 장관이 부랴부랴 내려와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은 뭐 홍윤식 장관에 대한 지역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인 전 그 고검장이나 또 김한근 전 시장이나 어쨌든 강릉 시내, 강릉에서의 나름대로 인지도라든지 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선으로 갔을 경우에 또 어떤 정도의 득표율로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선의 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경선의 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에 그러니까 절반은 이제 권리당원, 이제 50%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한 60%, 7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해보나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오세인 전 고검장 공천 신청을 두고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고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중앙당과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좀 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세인 고검장은 뭐 현역 검사장 시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품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오세인 고검장이 저울질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정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사 때문에 출마 못했는데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어요. 이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는
아마도 이번에는 한번 뛰어들어서 권성동 의원과 경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오세훈 검사장이라는 굉장히 지명도도 높고 그다음에 또 양질의 후보자가 출마를 해서 권성동 의원과 경쟁 구도를 갖는 것은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 공천 경쟁 과정에서 좋은 후보자들끼리 예비 후보자들끼리 경쟁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리고 또 강릉 지역이라는 것이 강릉 선거구가 사실은 뭐 TK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선거 구도구가 굉장히 유리한 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결국은 당선과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인지도인데요. 사실 인지도는 오세훈 전 광주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김한근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현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사실 김한근 현 시장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경선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사람을 다 데리고 경선을 갈 건지 아니면 두 사람만 데리고 경선을 갈 건지 그다음에 누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 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춘천을로 한번 가볼까 해요. 삼선 중진의 한기호 의원 역시도 이민찬 당 상근 대변인, 허인구 전 지원방송 사장, 변지량 전 도민 특별자문관과 공천을 다투게 되는데 황 전 의원님, 국민의 일각에서는 강원 지역 6개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최소 1명 정도는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도건 간에 현역 의원을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다 재공천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에서도 그래도 전체적인 인적 쇄신이라든지 혁신의 틀 속에서 그래도 현역 의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그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명분과 또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춘천 화천 양구인제 을 선거구에 같은 경우에서 한기호 의원이 현재 지역 주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그 지렛대로 삼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굉장히 좋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 예비 후보자들과 경쟁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새로운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현역이가 당연히 높긴 하겠지만 월등히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는 쪽으로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다. 이거 결국은 주민과 당원의 지지도라든가 예. 그런 거에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교수님, 3선 이상 중진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분위기가 글쎄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하죠. 예. 예, 한편으로는 도전하는 신인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회도 넓어지고 또 선택의 폭도 넓어지니까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개혁, 변화 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지금 20, 30% 교체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하나 현 의원 3선, 4선이라 그래서 그 공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한 분도 주변에 보면 많이 계셔요. 예. 또 그리고 3선, 4선, 5선 했는데 지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몇 사람이 안 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뭐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더 주는 뭐 이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조건 3선, 4선 페널티 주는 것 이건 옳지 않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합의 20% 발표를 설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민감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현 정부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친문 용태론으로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친명과 친문의 갈등 이게 다 공천 때문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명 혹은 이제 비명의 논란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나온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비명 쪽에서는 이번에 공천이 친명에 치우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공천이 끝나고 나더라도 탈락한 사람들은 나는 비명이기에 떨어졌다, 나는 친명이기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에도 명확한 공천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뭐 공천을 주든지 아니면 뭐 재척 사유가 되든지 배척을 하든지 탈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뭐 정성 평가로 해가지고 니는 왜 안 돼? 뭐 386 세대니까 안 돼? 아니면은 뭐 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저는 결정해야지 나중이라도 떨어진 자들이 뭐 갑자기 이제 무소속으로 또 탈당해서 출마하고 혹은 이제 또 새로운 제3지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그 민주당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현역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위로를 전하는 뭐 이런 뭐 자리도 만들고 있긴 한데 지금 이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 중에 정말 비명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보는 의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좀 불거질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지금의 그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차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좀 가장 핵심으로 좀 보여요. 뭐 새로운 인물을 뽑고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높은 사람을 새로 전면 배치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친명 체제를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드들어 보인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서로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좀 물러나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쟁들이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책임자는 당시 같이 싸웠던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인데 엉뚱하게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결국은 비명 세력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서 이분들에게 좀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이런 페널티가 구체적으로 작동이 돼서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당내 갈등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렇게 말로는 같이 합심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서 이런 친명과 비명과의 갈등이 크게 노출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텐트를 구성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 7석 이상 확보해서 총선에서 기호 3번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황 전 의원님은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현재 4명의 국회의원만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1명의 국회의원을 좀 더 영입을 해서 그래도 좀 국고 보조도 받고 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 제3지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 역으로 얘기하면 거대 양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작동되고 있는 이 염증이 제3세대를 형성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선거제도가 어쨌든 연동형 선거제로 갈 것인지 병립형 선거제로 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연동형 선거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합당한 제3시대의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원수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개혁신당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그건 준연동형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4년 전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에 8명의 의원들을 보냈고요. 미래한국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여기서는 18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나는 3월 22일에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현역 의원 중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옮겨갈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164석, 국민의힘이 113석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3정당이 지금 녹색 정의당인데 6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옮긴다고 했을 때는 글쎄 지금 이제 뭐 빅텐트로 있는 개혁신당이 3당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 이제 뭐 미래한국당처럼 과거에 아마 새로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개혁신당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공약이라든가 무슨 이제 그 좀 어떤 역할에 대한 논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천 가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이제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아우르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공약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한 가지로 포인트가 맞춰질 거라고 봐요. 거기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뭐 어떤 인물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 거대 양당으로 나눠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국회에서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졌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개혁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커진다라고 하면 진보 보수가 한쪽으로 합산하는 더 뭉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의 공천 전쟁 관련돼서 김 교수님 눈에 띄는 선거구라든가 예비 후보가 있을까요? 돈에 이제 먼저 뭐 속고 인양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제 글쎄 경쟁 관계에 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좀 이것이 좀 어떨까 하고요. 춘천 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정배 전성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지율이 낮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서 아마도 인지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최무순 지사가 과연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뭐 지금 이제 예비 등록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략 공천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전 의원님은? 뭐 아쉽게도 사실은 저기 강원도 내에서 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대결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경쟁자들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현재 구도라고 보여져요. 다만 원주 선거구에 있어서는 원주 갑선거구죠. 원창묵 전 원주시장하고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정아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보 세력이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또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광재 카드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에도 좀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글쎄 뭐 이광재 전 지사는 뭐 저도 네.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일단 강원도의 인물이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고요. 문제는 이제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곳이 또 좋아야 더 빛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강원도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잘 활용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활용 용도가 강원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마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의 공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총선 승리를 향해서? 공천이 만사다. 그러니까 규칙을 세워놓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처럼 친명, 비명이니 하는 잡음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총선 승리를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황 전 의원?
민주당이 가지지 못한 것을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되겠죠.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좋은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민주당 후보와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서 좀 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번 선거 때 수도권에서 민주당하고 붙어볼 만한 선거가 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해라는 형태의 그런 예.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이어진다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의 대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국가 일과 지역의 일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네, 뭐 어떤 지난 4년 동안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혁신 경쟁이 예. 이루어져야만이 혁신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총선에서 결과적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예. 혁신 경쟁으로 하였습니다. 예. 여야 모두 공천 전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국민이 바라볼 때 좀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김영식 교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2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